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데 실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239 천무의 국제무대 실전 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4월에 사우디가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1조 원대 규모로 도입했으며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티 반군의 실제 공격까지 성공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야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는 또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스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순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서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사우디가 중동의 평화를 외치며 후티 수뇌부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우디 대표단과 후티의 수뇌부들이 만나며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해 예멘 내전에 휴전 훈풍이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들은 다시 적대 세력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명이 부상당하고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포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포격해 그동안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공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약 3주 전 후티 반군이 갑자기 사우디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는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는데요.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되는데 이 미사일이 요격되자 후티 반군이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미국 M270 MLRS와 강철비로 불리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 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지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2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천무 실사격 훈련에서도 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mm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인 셈이죠.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우디군이 천무로 포격을 실시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포격이 더욱 화제가 되며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전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사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향해 천무를 발사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11월 11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특별 정상회의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으며 이란과 함께 반반 이스라엘 공동전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 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무대에선 레토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레토릭은 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를 뜻합니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이나 대중이 듣기에 좋은 문장으로 꾸며지만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 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한 것인데요. 아랍 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물자를 보내지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우디의 행보는 이슬람 세계의 오랜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슬람 세계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사실상 이단처럼 규정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140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사우디의 경우 수니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와하브파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이슬람혁명 후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된 호메이니는 사우디의 와하비즘은 이단이고 이란의 이슬람혁명 사상을 수출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역시 신이 가진 복수의 손이 사우디 정치인들 목덜미를 움켜쥘 것이라며 사우디와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은 하마스와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엔 크게 두 가지로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바로 한국 방산 수출과 2030세계 엑스포 유치입니다. 현재 중동 내 불안정한 상황으로 사우디의 2030세계 엑스포
유치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먼저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가 유력 후보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갈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엑스포 유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를 앞세워 초반부터 공격적인 유치전을 펼쳤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전쟁이 장기화하자 최종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국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우디도 유사한 아쿠아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불거진 인권 탄압 문제, 엑스포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유치 열기, 도시 인프라 부족, 사막의 도시가 위치해 기후적으로 불리한 점 등도 사우디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최근 15개월간 아프리카 이주자 수천 명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위싱턴 포스트 등 복수의 유력의 일환지는 이 원인으로 국경을 맞댄 사우디와 예멘의 악연이 이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도 2030 세계 엑스포 주최 측의 사우디를 유치 후보국 지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정에 발근한 소식동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부산 엑스포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우디 내 엑스포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그리고 특히 중동의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한국 방산 수출에도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한 지금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대체불가 자원이 되었습니다. FA-50 전투기,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천궁 등 다양한 무기가 수출되며 이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현대전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천무가 이를 증명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 방산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레드백을 수주한 뒤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조차도 예상치 못한 일인데, 왜냐하면 호주의 변덕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막판까지 독일과 한국을 경쟁시켰고 그 가운데 독일은 입찰가를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는 K9 자주포 강판을 한국산에서 호주산으로 교체하는 등의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이며 현지 공장의 확대, 현지인 채용, 일부 기술 이전 등을 무기로 결국 수주를 따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호주에게 많이 내뒀으니 당연히 호주 입장에선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많이 내주긴 했어도 이번 레드백 수주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어 방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까지 한국 자주포를 전격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에 이어 영국까지 한국 방산을 채택한다면 이제 유럽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호가 자칫 방산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유럽 방산이 망할 수 있다면서 십수년간 경고를 강력히 해온 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 나타나는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에 대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점. 루마니아 K 수입. 호주가 전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수입을 결정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루마니아는 최근 현대로템의 K 전차 판매를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K가 이미 980대가량 폴란드에 수출되는 것으로 기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의 방산 방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국과 비슷한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K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 설립, 일부 기술 이전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한국의 주특기로 이번 호주의 레드백 사업에서도 수주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내주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만 우선은 장악이 먼저라는 말이 앞섭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독일, 미국 등 서방의 방산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우선은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 자체가 절충무역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결정적으로 이러한 공장 전개나 기술 이전을 가성비 좋은 금액에 빠르게 진행할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레드백 체결 이후에 루마니아나 체코 등 다소 망설이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한국과 방산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더욱 탄력을 받고 K의 유럽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수입한다는데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했지만 이제 이 중 상당수 전차를 한국에 분배하면서 금액과 도입 시기를 앞당길 전망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연방의 대표 주자 영국조차 이제 호주와 함께 한국 방산을 노린다는 상황입니다. 2.8 시스포 사업 K9 식극단도 최근 기존 영국 주력인 국방부는 AS-90 교체를 다시 한번 자주포 서두른다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거론하며 영국 국방부는 기존의 한국 에어로스페이스와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배그만을 염두에 뒀는데요.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는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적용하고 소음과 연비를 대폭 개선한 버전을 내놨습니다. 이미 K9은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가량을 점유해 영국에서도 그 명성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로키드 마틴과 같은 미국 최대 방산 회사도 한국해 영국 방산 사업에 같은 팀을 이룬 것으로 확인모 영국의 현지 공급업체를 비롯해 파트너사의 일부 기술 이전 등 파트너 협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패키지 형태로 영국 자주포를 위한 현지 전문과 훈련과 유지, 정비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독일 경쟁 모델을 비롯해서 복서 장갑차 역시 꾸준히 영국문을 두드리면서 한국과 경쟁이 예상되긴 하지만 한국의 방산 사업의 패키지와 K9 성능과 점유율을 생각하면 힘든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결정 역시 영국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산 계약에서 항상 판을 뒤엎었던 호주마저 결국 한국 육상 장비를 택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제무대의 민주진영에서는 유럽의 독일만큼 한국이 신뢰 가능하기에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캐나다까지 최근 한국에 초대형 오퍼를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3점 캐나다, 한국과 초대형 방산 계약 검토.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 멤버이자 서방 라인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판매할 국가들이 즐비합니다. 가령 코드만 해도 일본이 소류 잠수함부터 해서 최근 취역을 시키는 잠수함이 경쟁력이 있고 프랑스 역시 잠수함 강국이기도 한데 역시 퀴드 멤버인 호주에게 50조 원 수주를 받았다가 미국의 뒤통수를 맞으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나발 그룹 등 잠수함 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역시 티센크루프 방위 시스템에서 한국의 잠수함도 납품했고 실력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먹거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잠수함 수주전은 더 치열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이유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나라와 방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K전차가 고배를 마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역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연어 수입만 가능하고 노르웨이에서 사올 게 별로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중동 지역이 의외로 방산 교류가 활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막대한 원유 등 자원을 수입하니 중동의 무기 수출 등식이 잘 성립한다는 겁니다. 주고받기 좋은 절충 무역을 하는데 적절한 국가는 방산궁합도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는 전기차를 비롯해 자원까지 한국과 엄청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여타 서방 국가들은 물론 일본까지도 한국을 전혀 따라오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됩니다.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한국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들어간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많은 동맹이 미국 중심주의에 묶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캐나다가 또 다른 면으로 숨통을 트워주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캐나다가 약 50조 원을 들여 사상 최대 LNG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조차 당황하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자원 부국으로 이번에 IRA 정책에 한국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발표로 캐나다와 한국은 빠르게 손잡고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에만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IRA의 폐해가 신박해지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제2.3 공장을 즉각 보류하고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투자를 변경하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IRA나 반도체 과학법을 경험하면서 투자를 분산하는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방이라고 해서 투자를 올인하면 안 되며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는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를 전격 진행하며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동부의 가스관을 캐나다 서부의 키티마트 항까지 끌어오는 작업이기도 하며 이곳에 LNG 저장소와 항만에서 실을 수 있는 터미널을 대거 건설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왜 한국이 캐나다와 관련이 깊은지 곧바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로 한국의 LNG 선박 프로젝트인데 미국은 물론 카타르에서도 수십 척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하면서 2025년 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될 때까지 수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물량으로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역시 약 100여 대 가량 발주 예상으로 2030년까지 사실상 많은 운반선이 캐나다 LNG 관련 프로젝트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스를 실어주며 또한 가스터미널 선박까지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주요 파트너이자 또한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캐나다가 가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한국은 최고 LNG 운반선을 제작하는 국가이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며 한국은 상당히 캐나다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스 가격도 협상하면서 충분한 양을 받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수함 가치나 군사적인 측면도 앞서간다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과 가장 경쟁이 되는 상대로 소류 잠수함을 운용하는 일본을 꼽고 있습니다. 같은 퀴드 멤버를 떠나서 일본은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운용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비교되기도 하기에 역시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일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유럽도 현재 매우 바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러시아를 인접한 유럽 영내 프로젝트에 상당한 방위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산 타임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꺼리는 측면이 분명 발생한다는 것이죠. 캐나다는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으로 인해 매우 마음이 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해안선은 물론이고 북극 라인을 따라서 광범위한 방어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국면이죠. 일각에서는 프랑스도 유력하지만 이러한 유럽 위기 상황에 납기가 의문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조선소와 방산을 주관하는 대기업이 붙어있는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한국이 일본을 앞서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과 관련된 기술 이전 부분에서도 다른 여타 국가와는 차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핵심 기술을 이전해준다기 보다는 현지 생산 합작을 진행하는 게 한국 강점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것이 치명타가 되어 호주 잠수함 수주건에서 프랑스의 수주를 빼앗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프랑스도 미국에 빼앗기긴 했지만 당시 일본이 호주의 수주를 못 받은 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는 결정적인 몇 가지 사안으로 일본 대신 프랑스를 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WSJ에 따르면 호주는 아베 정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오바마가 일본까지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잠수함을 건조받기로 내략설이 돌 정도로 미쯔비시 중공업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막판에 중국의 반대로 일본의 수주가 무산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수주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새로운 집권 총리로 텀블 총리가 신임받았는데 그는 대표적 친중파였으며 그가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은 일본의 무기 수출은 평화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도 이전 호주 정부가 일본과 잠수함 사업 뒤에 결국 창을 중국으로 겨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일본이 수주하는 것만큼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의견이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비롯해 와인 등 무역 비중이 큰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텀블 총리는 곧바로 이전 정부 에버 총리의 친일 기조를 버리고 중국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부지리로 프랑스 나발 그룹 등이 5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를 어렵지 않게 따냈다는 것이죠. 일본은 호주와 같은 군사안보 동맹체인 퀴드라고 하지만 무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한국보다 그 의미가 뒤처지며 게다가 호주는 일본 국방부와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잠수함을 판매할 때의 망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의 디펜스 매거진은 일본은
잠수함 프로젝트 때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호주는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국가이며 기술 이전을 해주면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호주 정부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때 일로 호주는 일본 방산 사업에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일본 총리 관저와 외무상이 유감을 강력히 표할 정도로 호주의 막판 변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잠수함 사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절충무역은 물론이고 납기와 현지 생산 등 가장 강점을 갖는 한국이 거론되는 겁니다. 과연 캐나다가 한국과 60조 원가량 되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귀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K-주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국 디펜스 뉴스.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K전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전차 TR-85M1 비조놀 베자뇰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스 브람스 전차를 54대 도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터부터 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드보다 운영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 전자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자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 애들은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자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은 한국의 K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세는 현재 현대로템과 한화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전차는 연간 150터부터 180대, K9 자주포는 연간 300터부터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일자에 이어 K전자 820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자가 아이다 인도될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의 4터부터 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터부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5,000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mm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법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운반 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혈맹이라 물리는 루마니아에게 K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PL 기반의 차세대 전자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개발을 제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전자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에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약속을 어기며 버티던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몰락을 자초의 화제입니다. 인니는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행동을 했으며 한국과의 전투기 및 배터리 사업에서도 최대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니 측의 이상 발언과 행동으로
전 세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세계 안보 수장들이 집결한 싱가포르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 상황에서 휴전하고 한국식 비무장지대 DMZ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이 현재 위치에서 각각 15km 후방으로 철수해 UN 즉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추후 분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북한이 50년간 평화를 유지해왔다며 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엄청난 파괴가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프라보어 장관의 제안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계획처럼 들린다 며 날을 세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러시아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니는 이전에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는데 지난해 주요 20개국 의장인 조코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하며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프라보어의 휴전 제안에 대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푸틴이 영토를 점령하고 다시 무장해 공격할 수 있는 휴전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다 라며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인니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벽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프라보어는 5일에도 중국과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양국이 형제처럼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란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무역 규모를 지금보다 100배 가까이 늘리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인니산 식물성 기름과 코코아, 커피 등에 대해 관세를 낮추고 이란에서 들여오는 석유 제품, 광물, 철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딜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2억 5천만 달러였으나 이번 합의로 2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FTA보다는 낮은 단계로 일부 품목에만 특혜 관세가 부여됩니다. 이란 측은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인니와 서명한 문서들은 적들의 위헌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11개 협약에 서명했으며 두 나라의 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란과 인니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달러를 사용한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장기 목표를 발표하며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 경제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87년 1인당 GDP가 3,500달러에 불과한 한국이 8년 만에 1만 2천 달러로 급증한 것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이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자신들도 본받아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인 정치적 행보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인니는 한국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면서도 약속은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최근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약 9,300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과거 파키스탄과 인도에 판매 제안을 했지만 실패한 전투기였고 2022년부터 관심을 보였던 인니가 결국 사기로 한 것입니다. 인니 국방부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미라주가 공백을 메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입에 따라 인도, 대만에 이어 미라주 개량형을 운용하는 아시아 세 번째 국가가 됐다면서 말입니다. 인니는 지난해 2월 81억 달러 상당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한해하며 2026년까지 1차로 6대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는 인니 공군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이 조종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매를 놓고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하느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고 전투기의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껏해야 수명이 10년이라며 이는 새것 대비 성능도 떨어지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든다는 비판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대선에 앞서 프라보어 장관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니 언론들은 프랑스 국적의 무기 거래상이 끼어 있다며 프라보이가 그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인니 측의 미라주 전투기 구입 내용을 전했는데 이로 인한 추가 무기 수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니가 중고 전투기 구매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니 언론들은 중고 미라주를 구입하면서 예산 문제가 더 커졌고 결국 한국과의 계약이 틀어질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프라보어의 야망과 명성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재앙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비행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지만 2019년 1월까지 2,200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8천억 원 안팎을 연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니 측은 이달 말까지 연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연체금과 비슷한 미라주 전투기 구매를 진행하며 실행 유무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중고 전투기 또한 외국 차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프라보어가 2023년 말까지 50척의 전투함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거의 수명이 다 된 중고 전투함이었습니다. 인니 공군은 79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평균 기령은 23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를 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35 전투기 11대 주문에 서명했지만 미국 측의 제재 우려로 2021년 말 구매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로 시선을 돌린 것인데 인니는 작년 2월 프랑스와 라팔 계약을 발표한 직후 프랑스 잠수함 2척 구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연 하나오션과 맺은 잠수함 2차 사업을 뒤집은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독일 잠수함 1척, 한국 잠수함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잠수함 3척 계약은 4년간 답보 상태입니다. 인니가 한국과의 계약을 확실히 파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에는 한국과 함께하기로 한 배터리 사업이 뒤들릴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인니 투자청장은 LG가 배터리 프로젝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 광산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했으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LG가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인니가 니켈 재련 대부분을 중국 업체에게 맡겨 IRA를 진행 중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이번 프로젝트에 중국 화유 코발트를 추가시킨 상태입니다. 미국은 자신들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 등을 조달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인니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고 최근에는 미국으로 달려가 배터리 광물 FTA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무역 협정으로 배터리 수출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국내 2차전지 업계는 핵심 3대 권역이 아닌 인니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이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2%를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 생산량 또한 100만 톤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니켈 광석 수출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킨 이후 한국 등의 투자를 유치해 재미를 봤던 상황입니다. 인니 니켈 재련소는 2018년 15곳에서 62곳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은 1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4%나 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에 해당합니다. 현재 인니가 계획한 생산 능력은 50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2029년까지 전 세계 75% 이상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니켈 가격 급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톤당 3만 달러에서 현재 2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향후 1만 6천 달러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니는 니켈을 광물 형태로 수출할 때는 매출이 1조 5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가공 후 수출을 하며 약 39조 원으로 늘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잉이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기에 인니는 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석탄, 금, 은, 원유, 천연가스, 팜유를 포함한 약 20개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6월부터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으로 확대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국 업체를 죽이는 행보입니다. 연 3천만 톤을 생산하지만 자체 소화 물량이 1,400만 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5억 달러에 이르는 보크사이트 수출이 사라지며 수천 개의 일자리 또한 소멸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니 측은 이번 수출 금지로 자신들이 입는 손실을 1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LNG마저 수출 중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LNG 수입량 4,600만 톤 중 인니에서 7%가량을 들여온
한국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다음 정권도 수출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또한 인니를 손절하려는 분위기고 결국 인니는 고립을 자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꽉 막히자 인니는 최근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바다모래 수출을 허용한 것입니다. 모래는 간척 매립 사업은 물론 건설 현장 자재나 전자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중요 자원입니다. 2003년 인니는 과도한 모래 채굴로 침전물 흐름이 변해 수원이 오염된다는 등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뒤집어 환경 파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래 매입의 사활을 걸어온 싱가포르 등 주변국은 환영을 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이후 국토 면적의 4분의 1을 늘렸는데 주로 모래를 이용해 해안 지역을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전체 모래 수입량의 90%를 인니에서 조달했고 싱가포르로 흘러간 모래는 최소 1억 5천만 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니가 갑작스럽게 수출을 중단하면서 석유 파동에 버금가는 모래 파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 신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인니가 자금 부족에 다시 수출을 진행해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주력 수출품 파미마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럽 의회가 삼림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 규제 내용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U 27개국으로의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니는 전투기를 살 능력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을 자초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관계를 재설정해 실리 위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